우리나라의 첫 테마파크는 1976년에 문을 연 용인 자연농원이었다. 개장한 지 37년 만인 2013년 8월 19일 누적 입장객 2억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국내 레저 문화를 선도하며 세계 10대 종합 리조트로 성장한 에버랜드. 일등주의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한 명이 4번은 갔다 왔다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벌벗은 땅을 푸르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산지 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형 테마파크. 개장 첫해 88만 명의 누적 관람객이 지난해 10배로 불어나기까지. 즐거움을 선물하는 영원의 땅, 에버랜드의 성공 비결을 찾아보자.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고 난 우리의 국토는 3분의 2가 민둥산이었다. 1960년대 말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헐벗은 민둥산을 내려다보며 대한민국 산야를 푸르게 덮겠다고 다짐한 이병철. 국토가 너무 헐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민둥산이고 붉은 산이거든요. 우리는 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쟁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뭐 땔감 뭐 이런 걸로 다 없어졌잖아요. 살림이. 그러니까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시험 케이스로 용인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이. 결심이 서자 산지 개발의 시험장이 될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전국에서 4개 지역이 최종 후보에 올라 각축을 벌였고 접근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기도 용인이 최후의 승자가 됐다. 그러나 1970년 시작된 이병철의 국토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어려운 점은 2가지 면이죠. 자금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삼성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 의혹.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되지 않던 시대, 용인 개발 소식에 수많은 반대와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이 땅 투기를 한다는 언론의 비판과 레저 산업에 투자할 돈으로 중공업에 더 투자하란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살기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여가 선용이라고 그럴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선계지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발 초기 난관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2천여 명이 넘는 땅 소유자로부터 일일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산림 녹화가 국정의 주요 목표였던 시절 국유지 매각을 거부하는 산림청의 반대도 넘기 힘든 벽이었다. 한 번 결심하면 틀림없이 해내고 말았던 이병철 회장. 1971년 어느 날 국무총리실을 찾았다. 김종필 증언록에 등장하는 일화 한 토막. 경기도 용인 쪽이 제일 좋은데 국유지를 사지 못해 골치가 아픕니다. 71년도 김종필 씨가 JP께서 이제 국무총리 할 때인데 이병철 회장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총리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당시 45살 나이로 최연소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던 김종필. 하지만 산림청장의 완강한 반대에 그는 대토라는 묘안을 짜냈다. 국유지 2배쯤 되는 땅을 사서 주고 용인 땅과 교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뜸성tom성 농원을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손해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해갖고 합의를 봐서 지금 450만 평이 에버랜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 거죠. 마침내 부지가 확보되자 황무지를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시키는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종 유실수가 심어지고 저수지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용인 일대는 말 그대로 국토 개발의 시험장이었다. 1973년 토질 개량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한 양돈 사업은 70년대 말 국내 최대 규모의 양돈장으로까지 발전했다. 양돈 사업도 해갖고 600만 불 정도, 그때 600만 원은 굉장히 큰 거예요. 돼지만 수출하고 3만 5천 도 정도를 키우고 국내 최대
이 어떤 양돈 사업을 했죠. 그거 보면 이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야, 저 사람은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안도 있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아마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십 년 앞을 내다본 온 국민의 산교육장을 실현하기 위해 가실리와 전대리 일대에 조성된 놀이동산. 1976년 4월 17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마치고 다음 날 일반에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는데 개장 첫날 전국 각지에서 2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마땅한 여가 시설이 없던 시절 한국 최초로 가족동산 개념을 내세운 용인 자연농원에 쏟아진 세간의 관심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가족들이 같이 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그게 거의 유일한 장소였는데 가보면 뭐 그 회전목마 타는 정도의 놀이시설이고, 자연농원이라는 게 막 우리나라의 그 본격적인 가족공원이라고 그럴까요? 데이트 커비니 무슨 요술길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전체 가족이 가서 하루를 뭐 온전히 즐기고도 다 못 갈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그랬고요. 뭐니 해도 최고의 화제는 사파리였다. 아프리카 초원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공간에서 야생동물을 생생하게 즐기는 낯선 경험은 당시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자들이 이제 그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퍼쩍 뛰어 올라서 그 고기를 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거기 부모님을 따라서 구경 한번 갔다 온 어린이들은 학교 가지고 막 신나게 자랑을 했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은 또 집에 가서 부모님을 조르죠. 거기 가자고. 온 국민의 봄나들이 장소이자 소풍 명소였던 창경원. 한국의 중장년치고 창경원에 얽힌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인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없으니까 늘 구경꾼이 몰려 있었죠. 해바라기 씨 같은 거, 호박 씨 이런 거 던져주고 그러면 아주 사람 손처럼 생긴 원숭이가, 그런 손을 가진 원숭이가 그걸 방정맞게 막 이렇게 까먹고 그러는 거 보고 아주 신기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창경원 벚꽃놀이는 여전히 인기였다. 그러나 동물원으로 격화된 왕궁의 비극 앞에 식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상태였다. 결국 일제가 원으로 격화했던 창경궁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동물들은 서울 대공원으로 이사갔고 명물이던 벚나무는 여의도 등지로 옮겨 심어졌다. 추억의 창경원 벚꽃놀이가 잊혀져 갈 무렵, 새롭게 부상한 꽃놀이 명소가 바로 용인이었다. 이름하여 장미축제. 이로써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꽃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그 에버랜드 땅이 그렇게 그 장미를 키우기에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한 뭐 1.5m에서 2m를 전부 땅을 걷어내서 장미가 클 수 있는 그 토양에 맞게끔 객토를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장미를 심어갖고 1985년도에 오픈할 때,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한 5천 그루. 지금처럼 장미가 흔치 않던 시절, 축제를 할 만큼 일대를 장미로 뒤덮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상당히 그 획기적인 부분이었죠. 그 어트랙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매력물, 어떤 그 매력적 요소, 매력 있는 것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 계획된 공간에서 정말로 어떤 준비를 잘 해서 꽃을 어떤 어트랙션의 하나로 확장해서 제공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한여름밤의 해제. 장미 축제와 함께 1985년에 시작된 야간 개장 역시
여가 생활의 또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 번전하고 새로운 밤의 여가 문화를 탄생시킨 것인데, 우리 국민의 발을 묶었던 야간 통행 금지가 있을 때만 해도 결코 상상하지 못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통금전에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차는 말 그대로 아주 콩나물 시루였고요. 12시가 되면 이제 도시에서도 그랬지만 저 지방에서도 면사무소나 뭐 지서, 뭐 요즘 말로 파출소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파출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방범대원한테 붙들려 가면 아침에 이제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으면 훈방 또는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고속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랬었죠. 통금 없는 도심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됐다. 36년 4개월 만에 주어진 여유로운 밤 시간. 그러나 자유를 누리러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우리가 통금이 해제된 거는 경제 발전의 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통금 있는 나라에서 누가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요인 자연농원이니 뭐 이런 데들이 더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도 있죠, 실은. 때마침 마이카 붐이 일었던 시기. 자가용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야간 개장을 즐겼다. 용인 자연농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이로써 하나 더 늘어난 셈. 통금 해제라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탄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장미 축제와 야간 개장 성공 이후 또 다른 히트작이 등장했다. 비디오 포대 한 장으로 눈 쌓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던 아련한 추억. 누구나 공감하는 70년대 한겨울의 대표적인 풍경일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전용 눈썰 매장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피살길에 나가가지고 비료 포대를 타고 이제 미끄러진다든지. 제 기억으로는 동네 앞에 신장로에 이제 고갯길 그런 데 가가지고 비료 포대를 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련한 눈썰매의 추억이 용인에서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1988년 문을 연 국내 최초 눈썰매장. 야외 활동이 뜸의 비수기였던 겨울철에도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테마 공간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사계절 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선 특히 겨울에 뭔가 새로운 상품이 없을까 보니까 스키장은 하는데 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거와 유사한 컨텐츠가 뭘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눈썰매장이었고, 눈썰매장에서 타는 그 우선 기구가 플라스틱으로 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승차감이 훨씬 좋고 또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뭐 아주 초기에 폭발적인 인기였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좋았다. 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놀이와 여가 문화를 한국 최초로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토종 테마파크 성공의 열쇠였다. 사계절 다양한 여가 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용인 자연농원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발돋움해갔다. 개장 20주년을 맞은 1996년 글로벌 리조트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용인 자연농원은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 자연농원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놀이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무슨 자연을 관찰하고 농사 짓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을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저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원과 활력, 순환하는 자연과 생명을 뜻하는 에버와 자연과 포근함을 상징하는 랜드를 합성, 에버랜드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용인 자연농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올 때 용인 뭐 그러면 그 용어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에버랜드 아무 때나 가서 놀 수 있는 랜드다 뭐 좋잖아요. 간판만 바꿔달고 끝낼 일은 아니었다. 재탄생을 보여줄 확실한 테마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
바로 워터파크. 당시로선 이름조차 생소했기에 실패의 가능성도 높았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였다. 돈을 많이 들어갔고요. 비용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투자를 했고 과연 이 산속에 이렇게 워터파크를 만들어 갖고선 고객들이 알겠냐, 여기까지 찾아오겠냐라고 했지만 1996년도 오픈하자마자 물을 이용한 여가 문화를 창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이었습니다. 실내외를 아우르는 복합 물놀이 공간 캐러비안 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도 최초의 시도였다. 카리브해를 재현한 모습에 인공 파도와 해변, 서핑까지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름철 핫플레이스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누워서 내려가게 되는데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제 말려서 올라가거든요. 타고 다 내려왔을 때 뭐 정신이 혼미해져 있으니까 그냥 일어서면 뒷부분 말려 올라간데 이제 속살이 드러나게 돼서 진행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주의를 주기도 했고 안내 방송에서 이제 옷을 좀 수습을 하고 일어서시라 하는 그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내에 없던 워터파크 문화를 탄생시키고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캐리비안 베이. 레저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레저 문화를 선도하라. 그 성공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신선한 기획과 아낌없는 투자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온 에버랜드. 하지만 그 명성에 금이 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세계 최고의 낙하 각도를 자랑하는 목재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 지난 2008년 3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야심차게 설치한 이 인기 놀이기구에서 하필 불상사가 있었는데 36명을 태우고 레일을 오르다가 지상 50여 미터 높이에서 멈춰서고 만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사고가 나면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 시설들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 빈도수는 극도로 낮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대신에 사고가 나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탑승객 중 누군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센서가 작동하면서 자동적으로 정지한 것. 저도 뭐 실제로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딱 멈춰서 되게 한번 겁을 잔뜩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치들은 염려 안 하셔도 사실은 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합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이 일이 에버랜드의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됐다. 이렇듯 테마파크의 기본은 안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테마파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는 따라올 수 없다.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호두밭과 오렌지 농장 위에 세워졌을 때부터 즐거움은 테마파크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with the hope that it will be a source of joy and inspiration to all the world. 월트 디즈니의 개장 연설이 압축돼 새겨진 디즈니랜드 입구 현판은 테마파크의 이상을 한마디로 보여준다. 그렇게 시작된 테마파크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랐고 And now, we commemorate the opening of Shanghai Disney Resort. 지난 6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작년 세계 최고 기록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그 매직 킹덤이라는 디즈니랜드가 연간 방문객이 2,050만 명이었는데 우리 돈 한 1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산업이 과연 테마파크 말고 어떤 산업이 있겠는가. 비록 5조 5천억 원, 6조 원 돈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상하이 전체 그 엄청난 경제도시의 GDP가 0.8%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산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개장으로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테마파크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 번쯤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이자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누적 입장객 2억 명을 돌파한 에버랜드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일. 끊임없이 어떤 리뉴얼하거나 콘텐츠를 보강하지 않으면 테마파크는 이렇게 글쎄 무슨 이렇게 한낱 그냥 동네 놀이터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강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설도 있겠지만은 변화된 그리고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해서 결국은 그 손님들한테 행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 4월 귀하디귀한 새 식구가 일반에 첫 선을 보였다. 전 세계에 2천여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 동물 판다. 그 특급 수송 작전이라고 할 만큼 제가 이미 한 2달 전에 중국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겪었고요. 사육 연수를 받고 함께 그 전용기로 판다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이라든가 들어와서도 또 판다가 적응하기 힘들까 봐서 먹을 수 있는 대나무를 중국에서 한 300km 정도를 공수를 하고. 중국을 제외하면 14개 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판다. 매년 100만 달러 상당의 보호기금 외에도 먹이인 대나무 비용과 시설 유지비 등을 합쳐 판다 한 쌍을 유지하는데 연간 15억 원 정도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개관에만 200억 원의 통큰 투자를 감행한 에버랜드는 판다월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입장객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유효 코드를 위해서 최근에 4월 21일 날 판다 월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판다뿐만 아니라 중국의 천연 기념 동물이 있습니다. 레서 팬더, 그리고 골든 몽키, 이거 황금 원숭이죠. 그리고 판다가 있는데 중국에도 이 세 개의 동물, 세 가지의 동물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장소가 없습니다. 에버랜드와 판다의 인연은 이번이 두 번째. 자연농원 시절이던 1994년 밍밍과 릴이라는 판다 한 쌍이 중국에서 반입됐지만 외환위기 직후 외화 유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중국 정부에 반환한 것. 하루 이틀 같이 생활한 친구들이 아니고 한 4년 이상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도 깊이 들었고 헤어질 때는 동물과 헤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말 그 정든 사람하고 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국보이자 외교 사절이나 다름없는 판다의 사육은 웬만한 노하우론 맡을 수 없는 일. 18년 만에 다시 이어진 판다와의 인연은 에버랜드의 사육 역량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렇죠. 일단 판다를 중국에서 해외로 내보낼 때는 그냥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동물이 아니고요.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 최초로 치타를 번식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국보급 동물이 이제 판다뿐만이 아니고 황금 원숭이나 그래서 판다라는 동물들이 있는데 황금 원숭이도 이미 2007년도에 들어와서 여기서 번식이 잘 되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아무래도 인정을 받아서 중국 쪽에서도 판다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800달러에 불과하던 시대. 국토 개발의 청사진과 함께 한국 레저 문화의 새 장이 열렸다. 용인 자연농원과 에버랜드의 지난 40년은 바로 한국 토종 테마파크가 이뤄낸 성장의 역사였다. 또 다른 도전과 혁신으로 열어갈 변화된 미래. 한국형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맞이할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